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하찮은 두부 한 모가 조선 최고 권세가를 무너뜨렸다. 한양북촌 30년을 같은 골목만 돈 두부 장수가 있었으니 말이 없었고 웃음이 없었고 그러나 무언가를 품고 있었다. 15해 아무도 몰랐다. 그가 무엇을 기다리는지. 제삿날 밤 기이한 일이 벌어졌으니 두부가 말을 했다. 그리고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무릎이 땅에 닿았다. 두부 한 모가 판서 대감을 무릎 꿇린 날. 어서 오셔요, 야담대감입니다. 오늘도 세상 어딘가에서 있었던 기이하고 통쾌한 이야기 하나. 품속 깊이 간직해왔으니 편히 앉아 들으셔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셔요. 다음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으니 사랑합니다. 한양 북촌. 늦가을 새벽이면 이 골목에는 언제나 같은 냄새가 먼저 찾아온다. 말보다 빠르고 사람보다 부지런한 냄새. 구수하고 따뜻한 두부 삶는 냄새.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콩을 갈고 간수를 치는 손이 있었으니 그 손의 주인은 북촌 사람이라면 모르는 이가 없는 두부 장수 막동이었다. 나이 47.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은 사내. 말이 없고 웃음이 드물고 그렇다고 험상궂지도 않은 얼굴. 다만 눈빛만큼은 한 번 마주치면 괜히 시선을 피하게 되는 무언가를 오래 품고 살아온 사람의 눈이었다. 막동이 북촌 골목을 돌기 시작한 건 20 남짓의 나이부터였으니 어느덧 30년이 훌쩍 넘은 셈이고 북촌 사람들은 말했다. 막동이 두부 없인 아침을 못 시작한다고. 찬바람이 골목을 훑어도 눈발이 날려도 막동의 수레는 새벽이면 어김없이 북촌 어귀에 나타났다. 두부 10모. 팔리면 들어가고 남으면 그냥 들어가는 사람. 더 만들어 팔겠다는 욕심도 일찍 끝내려는 마음도 없었으니. 그런데 북촌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 있었다. 막동이 단 한 번도 북촌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장사가 더 잘 될 남촌으로 저작거리로 자리를 옮긴 두부 장수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해마다 새로운 얼굴들이 골목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동안 막동만은 30년째 같은 골목을 같은 시간에 같은 발걸음으로 돌고 있었다. 누가 물어봐도 대답이 없었다. 그저 수레를 밀 뿐이었으니 포교 김서방만이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막동이 이 골목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를. 그러나 그것은 나중의 이야기이니 지금은 그냥 넘어가기로 하자. 그날 아침도 막동은 북촌 골목을 돌고 있었다. 찬 안개가 무릎까지 깔린 골목을 수레 바퀴 소리만 끌며 천천히 걷는데 아직 문을 열지 않은 집들이 양쪽으로 늘어서 있었다. 간간이 아궁이 연기가 담장 너머로 피어올랐고 어딘가에서 닭이 울었다. 두부 10모 중 5모가 팔린 참이었다. 골목 어귀에서 두부 한 모를 받아든 쌀장수 안악이 말했다. 막동씨, 오늘도 일이 일찍. 날도 추운데 어쩌면 이렇게 한결같소. 막동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안악이 웃으며 돌아섰다. 그 등 뒤로 막동의 시선이 잠깐 머물렀다. 그러다 수레를 다시 밀었다. 한결같다는 말. 막동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뭔가가 가슴 한쪽을 살짝 건드리는 것을 느꼈다. 한결같은 것인지, 떠나지 못하는 것인지,
그 경계를 막동 자신도 때로는 알지 못했으니 골목 끝 북촌에서 가장 큰 대문 앞을 지나칠 때였다. 높고 두꺼운 소슬대문. 기와가 얹힌 담장이 골목 한 블록을 통째로 차지하고 있었으니 북촌에서 이 집 담장 길이만큼 긴 집은 없었다. 종이품 판서 엄치원의 집이었다. 막동의 발걸음이 그 앞을 지날 때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아주 살짝 느려졌다. 늘 그랬다. 30년 동안 매일 아침 이 대문 앞을 지날 때마다 막동의 발걸음은 그렇게 살짝 느려졌다. 다시 돌아오곤 했다. 본인은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몸은 기억하고 있었으니 이 대문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쾅. 대문이 열렸다. 덩치가 크고 눈빛이 거만한 하인 하나가 나왔다. 엄판 서댁 하인 중에서도 특히 위세를 부리기로 유명한 자였으니 북촌 장수치고 이 자에게 봉변 한 번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야, 두부장수. 잠깐. 막동이 수레를 멈췄다. 하인이 수레 위 두부를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려 보더니 말했다. 오늘 대감 댁 제삿날이시다. 두부 좋은 거 한 모 내놔. 어느 제삿날이요? 그게 내가 알아서 뭐 하려고. 어서 내놔. 막동은 잠시 수레 위 두부들을 내려다봤다. 남은 5모 중 가장 반듯하고 두툼한 것을 골랐다. 하얗고 단단했다. 새벽에 만든 것 중 가장 잘된 것이었으니 그것을 하인에게 건넸다. 하인이 덥석 받아들었다. 그리고 돌아섰다. 막동이 조용히 말했다. 값은요. 하인이 걸음을 멈추더니 천천히 돌아봤다. 그 눈에 비웃음이 가득했다. 대감 댁 제사상에 오르는 게 어딘데. 그게 값이지. 뭘 더 바라는 거냐. 두부 한 모에 엽전 세 잎이요. 그게 값이요. 하인이 코웃음을 쳤다. 이놈 봐라. 어느 안전이라고 대감댁 앞에서 엽전 타령이야. 어서 물러가지 못해. 대문이 닫혔다. 막동은 한동안 그 대문을 바라봤다. 술에 손잡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서서히 풀렸다. 분한 기색이 아니었다. 억울한 기색도 아니었으니 그 무언가는 분함보다 훨씬 오래되고 억울함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오는 것이었다. 막동은 오랫동안 그 대문을 바라봤다. 높고 두꺼운 대문, 기름칠이 잘된 검은 문짝.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막동은 이미 알고 있었다. 너른 마당, 번듯한 사랑채, 기와 얹힌 안채,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사람. 막동의 시선이 대문 위 솥을 지붕으로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왔다. 그러고는 수레를 돌렸다. 그때 골목 어귀에서 포교 김서방이 걸어오고 있었으니 김서방은 북촌 담당 포교였다. 나이 38, 체격이 좋고 눈썰미가 빠른 사내였다. 정의감이 있었으나 권력 앞에서는 작아지는 이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듯 그런 사람이기도 했다. 막동과는 10년 넘은 인연. 특별한 사이는 아니었다. 다만 막동이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골목을 돌다 보니 순찰을 도는 김서방과 마주치는 날이 잦아지면서 자연스레 얼굴을 익히게 된 것이었다. 김서방이 엄판서 댁 대문을 흘깃 보더니 막동 쪽으로 걸어왔다. 막동이 아닌가. 이 일은 아침에 무슨 일이야. 별일 아니요. 별일이 아닌 얼굴이 아닌데.
김서방이 막동의 옆에 나란히 섰다. 막동의 시선이 아직 대문 쪽에 가 있는 것을 봤다. 혹시 또 그 집에서 그랬나? 막동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부 한 모 가져갔소. 값은 안 줬소. 김서방이 혀를 찼다. 자네라도 내가 한마디 해줄까? 나라도 괜찮소. 막동이 짧게 끊었다. 김서방이 막동의 얼굴을 찬찬히 봤다. 분하지 않은 건지, 분함을 오래전에 이미 다른 것으로 바꿔놓은 건지 알 수 없는 얼굴이었다. 다만 눈빛이 여느 날과 달랐으니 아까부터 엄판 서택 대문에서 눈을 거두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단순한 분함이 아니었다. 오래된 것이었다. 아주 오래된 것이었으니 김서방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자네, 저 집이랑 무슨 사연이라도 있나? 막동은 대답하지 않았다. 수레를 밀기 시작했다. 김서방이 옆에서 따라 걸었다. 함께 골목을 걸었다. 아무 말 없이 한동안 걸었으니 낙엽이 수레 앞을 굴러다녔고 찬 안개가 두 사람의 발목을 감쌌다. 골목 끝에 다다를 때였다. 막동이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로 딱 한마디를 흘렸다. 15해 됐소. 그것으로 끝이었다. 더 이상 아무 말이 없었으니 막동의 수레가 안개 속으로 들어갔다. 바퀴 소리가 점점 작아지다. 골목 어딘가에서 완전히 지워졌다. 김서방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15해. 그 말의 무게가 어디서 오는 것인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 것인지, 김서방은 그날엔 알지 못했다. 15해. 막동이 흘린 그 한마디가 김서방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순찰을 돌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잠자리에 들면서도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다. 단순한 말이 아니었으니, 숫자가 아니었다. 그 두 마디 안에 무언가가 들어있었다. 눌려있는 것, 오래된 것, 그러나 아직 살아있는 것. 김서방은 이튿날 오후 북촌 순찰을 마치고 막동의 두부 작업장을 찾아갔다. 북촌 골목 끝. 낮은 담장 안에 자리한 작은 집이었다. 아궁이 하나, 맷돌 하나, 그리고 늘 콩 삶는 냄새가 벽에 배어있는 곳. 마당은 좁았고 세간은 소박했으나 정돈된 느낌이 있었으니 오래 혼자 산 사람이 스스로에게 지켜온 질서 같은 것이었다. 막동은 마당 한켠에 앉아 내일 쓸 콩을 고르고 있었다. 김서방이 들어서도 고개를 들지 않았으니 김서방이 말없이 맞은편에 쪼그려 앉았다. 한동안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찬바람이 담장을 넘어왔고 낙엽 몇 장이 마당을 굴렀다. 막동의 손이 콩을 고르는 소리만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다. 먼저 입을 연 건 김서방이었다. 15해면 내가 이 골목 오기 전이구만. 막동의 손이 잠깐 멈췄다. 콩 한 줌이 그릇 안에서 조용히 굴렀다. 자네한테 들을 권리가 있다고 말하진 않겠네. 근데 말이야. 김서방이 낮게 말을 이었다. 자네 눈빛이 어제부터 영 걸리네. 잠을 못 잤어. 거짓말이 아니었으니. 김서방은 그날 밤 실제로 제대로 눈을 붙이지 못했다. 긴 침묵이 흘렀다. 마당 위로 까마귀 한 마리가 낮게 날아 지나갔다. 막동이 그 새를 눈으로 줬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앉으시오.
막동이 말을 시작했다. 목소리는 낮고 평탄했다. 감정의 기복이 없었으니 마치 오래전에 이미 다 삭혀버린 사람처럼 이야기와 자신 사이에 유리 한 장을 끼워 넣은 것처럼 그렇게 말을 이어갔다. 그러나 김서방은 느꼈다. 그 평탄한 말에 얼마나 깊은 것이 가라앉아 있는지를. 유리 너머에서도 뜨거움은 전해지는 법이니. 지금으로부터 15해 전의 일이었다. 그 무렵 막동의 아내 순이는 북촌에서 손꼽히는 두부 솜씨를 가진 여인이었다. 나이 29. 얼굴이 특별히 고운 것도, 말이 많은 것도 아니었다. 키가 작고 손이 컸으며 웃을 때 눈이 먼저 웃는 사람이었으니 다만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콩을 갈고 간수를 치고 두부를 떠내는 그 손길이 북촌 어떤 두부장수도 따라오지 못하는 맛을 만들어냈다. 사람들은 말했다. 순이 두부는 뭔가 달라. 두부인데 왜 이리 마음이 따뜻해지냐고. 막동은 수레를 끌고 순이는 두부를 만들었다. 가난했지만 모자란 것 없이 살았고 돈이 쌓이진 않아도 하루하루가 꽉 찼다. 새벽에 함께 일어나 함께 콩을 갈고 함께 두부를 식히고 막동이 수레를 끌고 나가면 순이가 대문 앞에 서서 배웅하던 그 아침들이 있었으니 그것이 전부였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던 시절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당시 엄치원은 아직 판서가 아니었다. 종이 품 참판. 그러나 북촌에서 그 위세는 이미 판서 못지 않았으니 권세를 등에 업고 주변을 짓누르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아랫사람 앞에서 아랫사람임을 반드시 느끼게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으니 엄참판 댁에서 순이의 두부를 쓰기 시작한 건 그의 봄부터였다. 처음엔 그냥 납품이었다. 한 달에 서너 번 두부 대여섯 모를 가져다 주고 값을 받는 것.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구가 조금씩 달라졌다. 납품 횟수가 늘었고 값은 제대로 치르지 않는 날이 잦아졌으니 더 좋은 것으로 골라 오라 했고 더 이른 새벽에 가져오라 했다. 그뿐이었으면 막동과 순이도 그냥 참았을 것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엄참판이 직접 순이를 찾기 시작했으니 두부를 받으러 오는 순이에게 말을 걸고 눈길을 주고 하인을 시켜 따로 불러들이려 했다. 처음엔 그냥 말 한마디였다. 그러다 점점 노골적이 되어갔으니 순이는 그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모른 척 돌아섰다. 막동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막동이 나섰다가 봉변을 당할까 두려웠으니 상민이 양반에게 항의한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순이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엄참판이 그냥 물러설 사람이 아니었다. 그해 가을이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어느 날 아침 엄참판 댁에서 은수저 한 벌이 없어졌다. 하인들이 집 안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그날 두부를 납품하러 왔던 순이의 보따리에서 은수저가 나왔다고 했다. 순이는 아니라고 했다. 목이 터져라 아니라고 했으니 자신은 보따리에 두부만 쌌다고 은수저 같은 건 본 적도 없다고 평생 남의 것에 손댄 적 없다고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났고 그래도 멈추지 않고 말했다. 그러나 엄참판 댁 하인 셋이 봤다고 했다. 직접 봤다고 했으니 관아에서 포교가 왔다. 당시 포교는 엄참판의 눈치를 살피는 자였으니
순이의 말을 듣는 신용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상민의 말이란 그런 것이었다. 양반 앞에서는 먼지만도 못했고, 눈물은 증거가 되지 못했으며, 억울함은 호소할 곳이 없었다. 순이는 그 자리에서 결박되어 끌려갔다. 막동이 뒤늦게 달려왔을 때는 이미 대문이 닫힌 뒤였으니, 막동은 그 대문 앞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두드렸다. 소리쳤다. 대문은 열리지 않았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끗 봤다가 고개를 돌리고 걸음을 빨리 했으니 누구도 멈추지 않았다. 관아에서 순이는 곤장을 맞았다. 결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 양반집에서 물건을 훔쳤으니 당연한 벌이라 했다. 엄참파는 관아에 나타나지도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으니 막동은 관아 앞에서 이틀을 기다렸다. 하소연했다. 무릎을 꿇었다. 목이 쉬도록 말했다. 그러나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고 아무도 멈추지 않았으며 아무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으니 순이는 보름 만에 풀려났다. 그러나 돌아온 순이는 이미 예전의 순이가 아니었으니 곤장의 후유증이 깊었다. 자리에 누웠고 일어나지 못했다. 밥을 먹지 못했고 말도 잘하지 못했다. 몸이 상한 것인지 마음이 상한 것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눈을 뜨면 막동의 손을 꼭 쥐었고 눈을 감을 때도 그 손을 놓지 않았으니 막동은 잠을 자지 않았다. 밤에는 순이 곁에 앉아 있었고 새벽에는 두부 수레를 끌었다. 약을 구하러 다녔고 의원을 불렀고 돈이 떨어지면 다시 수레를 끌었다. 먹지 않았고 쉬지 않았으며 그럼에도 무너지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으니 그러나 두 달을 버티던 순이는 첫눈이 내리던 날 새벽에 눈을 감았다.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었으니 막동의 손을 꼭 쥔 채로 가늘게 입술을 달싹이며 나 억울해요. 그게 전부였다. 첫눈은 소리도 없이 내렸고 순이의 손은 서서히 차가워졌으며 막동은 그 손을 오랫동안 놓지 못했다. 막동이 거기서 말을 멈췄다. 마당에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다. 언제부터인지 해가 완전히 져 있었고 아궁이 불빛만이 두 사람의 얼굴을 낮게 비추고 있었으니 김서방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 말이 많았다. 그런데 그 많은 말들이 전부 이 앞에서는 너무 가벼웠으니 막동이 콩 한 줌을 그릇에 천천히 털어 넣었다. 관아에 다시 찾아갔소. 3번 찾아갔소. 그때마다 쫓겨났소. 엄참판이 판서가 되고 나서는 문전에서 매를 맞고 쫓겨났소. 그래서 15해 동안 기다렸소. 김서방이 고개를 들었다. 뭘 기다린 건가? 막동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대답했다. 말해줄 사람을. 김서방은 그 말의 뜻을 그 자리에서 바로 알아듣지 못했다. 말해줄 사람. 그게 무슨 뜻인지, 누가 무엇을 말해준다는 것인지. 그런데 며칠 뒤 막동이 먼저 김서방을 찾아왔다. 여느 때처럼 조용히 나타나 여느 때처럼 말없이 앉더니 품에서 낡고 바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이걸 봐주시오. 김서방이 받아 펼쳤다. 종이가 낡았다. 접힌 자국이 여러 번 났고
가장자리가 해져 있었으니 글씨가 고르지 않았다. 손이 떨렸던 것인지, 배운 것이 적은 사람이 온 힘을 다해 쓴 것인지, 획이 굵었다 가늘었다 들쭉날쭉했다. 그러나 내용은 한 글자 한 글자 분명했으니 나는 엄치원 대감의 집에서 40년을 산 노비 돌쇠이요. 죽기 전에 이것만은 고해야 할 것 같아 이 글을 남기요. 15해 전 두부장수 여인의 보따리에 은수저를 넣은 것은 내가 한 일이요. 대감께서 직접 시키셨소. 그 여인이 대감의 수작을 거절했기 때문이요. 나는 무서워서 평생 말하지 못했소.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말하지 못한 것이 죽어도 눈이 감기지 않소. 노비 돌쇠. 김서방의 손이 떨렸다. 종이를 쥔 손이, 그 내용을 읽어내려가는 눈이, 읽고 나서 숨을 내쉬는 입이 전부 떨렸으니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있나? 막동이 대답했다. 10달 전에 죽었소. 이걸 나한테 건네주고 사흘 만에. 돌쇠는 엄판서 집에서 40년을 산 사람이었다. 태어날 때부터 그 집 노비였으니 그 집 마당을 쓸었고 그 집 물을 길었고 그 집 주인이 시키는 것을 했다. 그것이 전부인 삶이었다. 자신의 뜻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도 없이 살아온 사람이었으니 그런 사람이 15해 전 그날 밤 은수저를 순이의 보따리에 넣었다. 주인이 시켰으니 했다. 그것뿐이었다. 무서웠고 거부할 수 없었고 그러니 했으니 그 여인이 끌려가던 날 골목에서 봤다. 억울하다고 소리치던 그 목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날부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15년을 그렇게 살았으니 낮에는 마당을 쓸고 밤에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말할 수도 없었고 말할 곳도 없었으니 그저 가슴속에 돌처럼 품고 살았다. 그러다 병이 들었다.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 돌쇠는 처음으로 막동을 찾았으니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주인의 집 담장 밖으로 나와 막동을 불렀다. 몸이 성치 않아 붓을 제대로 쥐지 못하면서도 그 종이를 다 썼다. 다 쓰고 나서 막동의 손을 잡고 말했으니 이걸 쓰고 나니 이제 눈을 감을 수 있겠소. 그리고 사흘 뒤 눈을 감았다. 김서방은 한동안 그 종이를 내려다봤다. 이걸로 관아에 가져가면 갈 수 있겠소? 막동이 조용히 물었다. 김서방은 입을 다물었다. 갈 수 없었으니 종이 품 판서의 집 노비가 죽기 전에 쓴 글 한 장으로 살아있는 판서를 건드릴 수 있는 포교는 조선 팔도에 없었다. 문서를 들이밀었다가 오히려 막동이 봉변을 당하고 증거는 불태워질 것이 뻔했으니 그것이 이 세상의 이치였고 이 시대의 질서였다. 막동도 그것을 알고 있었으니 그러니 15해를 기다린 것이었다. 관아가 아닌 다른 곳을, 문서가 아닌 다른 것을, 힘이 아닌 다른 방법을. 그럼 자네는 어쩔 작정인가? 막동이 처음으로 희미하게 입꼬리를 움직였다. 웃음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쓸쓸한 것이었으니. 그러나 체념도 아니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그 특유의 표정이었다. 때가 오면 알겠지요. 그로부터 사흘 뒤 엄판서 댁에서 다시 하인이 나왔다. 제삿날이 다가왔으니
두부를 가져오라는 것이었으니 막동은 거부하지 않았다. 여느 날처럼 가장 좋은 두부 한 모를 골랐다. 반듯하고 두툼하고 새벽에 만든 것 중 가장 잘된 것으로. 그리고 수레를 끌고 북촌 골목을 걸었다. 포교 김서방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 문득 깨달았으니 막동이 30년째 이 골목을 떠나지 않은 것은 장사 때문이 아니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발걸음으로 그 대문 앞을 지나치면서 15해를 기다린 것이었다. 순이가 끌려가던 그 대문 앞을 단 하루도 잊지 않으면서 수레 바퀴 소리가 골목 안으로 들어갔다. 낙엽이 그 뒤를 따르다 바람에 흩어졌으니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다. 가장 하찮은 두부 한 모가 가장 오랜 기다림의 끝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으니 억울함이란 세월이 지운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요. 때를 기다려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오는 법이로다. 그리고 그 억울함을 품고 살아온 사람의 눈빛은 어떤 칼날보다 날카롭고 어떤 권세보다 오래가는 것이니 제삿날 저녁이 왔다. 엄판서댁 안채에서는 이른 오후부터 제사 준비가 한창이었으니 하인들이 분주히 오갔고 재물을 나르는 발소리가 대문 밖까지 들렸다. 북촌에서 가장 큰 집답게 제사상도 화려하고 풍성했다. 생선이 올랐고 나물이 올랐고 과일이 올랐으며 떡이 올랐다. 그러나 그 분주함 속에서도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으니 막동이 가져다 준 두부가 부엌 한켠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하인이 받아 들어간 뒤 주방 찬모가 들여다보고는 고개를 갸웃했다. 두부가 너무 좋았으니 반듯하고 두툼하고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이 계절의 아침에 만든 두부가 저녁까지 이리 신선한 것이 이상했다. 마치 방금 만든 것처럼. 그러나 찬모는 그냥 상에 올리려다 손을 멈췄다. 값도 안 준 것을 올리면 제사가 탈이 난다는 말이 있었으니 찬모는 찜찜한 마음에 그냥 두부를 부엌에 뒀다. 어차피 상은 이미 충분히 차려져 있었고 두부 하나 없다고 모자랄 것도 없었다. 그러나 그 판단이 그날 밤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는 그때의 찬모는 알지 못했으니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앉을 무렵 엄판서댁 대문 앞에 막동이 나타났다. 수레 없이 빈손으로 대문 앞에 서서 하인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오래 기다리지 않았으니 저녁 순찰을 마치고 들어오던 하인 하나가 막동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두부는 이미 받았다. 볼일이 무엇이냐? 대감마님께 드릴 말씀이 있소. 하인이 콧방귀를 뀌었다. 이놈이 두부장수 따위가 대감마님께 무슨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냐? 어서 물러가. 15해 전 일이오. 하인이 멈칫했다. 그 말이 어떤 무게를 가지는지 하인은 알지 못했으니 그러나 막동의 눈빛이 달랐다. 늘 보던 그 조용하고 깊은 눈이 아니었다. 뭔가가 터지기 직전에 오랫동안 눌려있던 것이 마침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그런 눈이었으니 하인은 그 눈빛에 눌려 자기도 모르게 비켜섰다. 사랑채 엄치원은 제사 전 잠시 홀로 앉아 있었다. 나이 58. 머리에 흰 것이 섞였으나 등은 여전히 꼿꼿했고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으니 수십 년 권세가 몸에 배인 사람이란 그런 것이었다.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주변이 긴장하는, 공기 자체를 눌러버리는 사람. 사랑채 한쪽에는 촛불이 서너 개 켜져 있었다. 벽에는 글씨가 적힌 족자가 걸려 있었고, 탁자 위에는 문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으니 번듯하고 질서 잡힌 방이었다. 하인이 들어와 고했다. 대감마님, 두부장수가 드릴 말씀이 있다 하옵니다. 엄치원이 눈썹을 올렸다. 두부장수. 예. 오늘 두부를 가져온 자이옵니다. 15해 전 일이라 하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다. 엄치원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러나 아주 잠깐이었으니 곧 다시 무표정으로 돌아왔다. 오랫동안 자신의 얼굴을 관리해온 사람의 속도였다. 들여보내라. 막동이 사랑채 안으로 들어섰다. 넓고 번듯한 방이었다. 촛불이 여럿 켜져 있었고 엄치원이 정면에 앉아 있었으니 그 뒤로 하인 둘이 좌우에 서 있었다. 방 안 공기가 무거웠다. 권세가 만들어내는 무게라는 것이 있었으니 그 안에 들어선 순간 몸이 저절로 작아지는 그런 무게였다. 막동은 들어서면서 방 안을 한번 둘러봤다. 촛불을, 족자를, 엄치원의 얼굴을, 그리고 엄치원 앞에 섰다. 절을 하지 않았으니 하인들이 눈살을 찌푸렸다. 그러나 막동은 개의치 않았다. 이 방 안에서 무릎을 꿇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막동은 이미 알고 있었으니 엄치원이 먼저 말했다. 내가 오늘 두부를 가져온 자냐? 그렇습니다. 값을 달라는 것이냐?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냐? 막동이 품에서 천천히 무언가를 꺼냈다. 낡고 바랜 종이 한 장. 접힌 자국이 여러 번 났고 가장자리가 해져 있었으니 오랫동안 품에 간직했던 것임이 한눈에 보였다. 막동이 그것을 앞으로 내밀었다. 읽어보시겠습니까? 엄치원은 그 종이를 바라봤다. 받지 않았으니 눈이 종이 위에 머물렀다. 잠깐이었지만 그 잠깐 사이에 엄치원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지나갔다. 아주 작은 것이었다. 그러나 분명히 있었으니 수십 년을 단단하게 굳혀온 얼굴에 실금 하나가 생기는 것 같은 그런 것이었다. 그게 무엇이냐? 대감마님 댁에서 40년을 산 노비 돌쇠가 죽기 전에 남긴 글이옵니다. 정적이 흘렀다. 엄치원의 눈이 가늘어졌으니 돌쇠, 그 이름을 오랫동안 잊고 살았다. 아니, 잊으려 했다. 석 달 전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저 늙은 노비 하나가 죽었구나 했을 뿐이었으니 40년을 한 집에서 살았어도 노비는 노비였다. 눈에 띄지 않는 것이 그 삶의 전부인 사람들이었으니. 그런데 그자가 글을 남겼다고. 돌쇠는 그를 모른다. 막동이 고개를 끄덕였다.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었소. 그래서 글씨가 고르지 않소. 획이 굵었다 가늘었다 하오. 손이 많이 떨렸던 것 같소. 잠깐 말을 멈췄다가 이었으니. 그러나 내용은 한 글자도 흐리지 않소. 엄치원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읽어봐라. 막동이 종이를 펼쳤다. 사랑채가 조용해졌으니 하인들도 움직이지 않았다. 촛불만이 조용히 흔들렸다. 막동이 읽기 시작했다. 목소리는 낮고 흔들림이 없었으니 나는 엄치원 대감의 집에서 40년을 산 노비 돌쇠이요.
죽기 전에 이것만은 고해야 할 것 같아 이 글을 남기오. 15해 전 두부장수 여인의 보따리에 은수저를 넣은 것은 내가 한 일이오. 대감께서 직접 시키셨소. 그 여인이 대감의 수작을 거절했기 때문이오. 나는 무서워서 평생 말하지 못했소.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말하지 못한 것이 죽어도 눈이 감기지 않소. 노비 돌쇠. 막동이 종이를 내렸다. 사랑채가 조용했으니 아주 조용했다. 촛불 심지가 타는 소리가 들릴 만큼 하인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고 엄치원은 움직이지 않았다. 눈도 깜빡이지 않았으니 막동이 종이를 다시 접었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대감마님, 그 여인이 제 아내였습니다. 두 번째 정적이 왔다. 첫 번째보다 훨씬 무거운 막동의 목소리가 계속됐다. 여전히 낮고 평탄한. 그러나 그 평탄함 아래 15 해가 고스란히 담긴 목소리로. 아내 이름은 순이었소. 나이 29이었소. 곤장을 맞고 2달 만에 세상을 떠났소. 막동이 잠깐 멈췄다. 사랑채 안 촛불이 또 흔들렸다. 바람이 없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었소. 막동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아주 조금 달라졌으니 떨린다고 할 수는 없었다. 다만 그 말을 꺼내기 위해 잠깐 무언가를 추스르는 것 같은 그런 멈춤이 있었다. 나 억울해요. 엄치원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 안을 한 바퀴 돌듯 걸었다. 등을 보이며 걸었다가 다시 막동 앞에 섰으니 그 눈빛이 처음과 달랐다. 분노인지 당혹인지 아니면 그 둘을 뒤섞은 무언가인지 알기 어려운 눈빛이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았으니 수십 년을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었다. 불편한 것을 눌러버리는 것이, 불리한 것을 뒤집어버리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으니. 이놈.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사랑채를 눌렀다. 감히 내 앞에 나타나서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냐. 내 놈이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나. 죽은 노비의 글이 증거가 된다고 생각하느냐.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산 자의 말만이 관아에서 통하는 법이다. 당장 저놈을 끌어내라. 하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막동이 움직이지 않았으니.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대감마님, 저는 이것을 관아에 가져갈 생각이 없소. 하인들이 멈췄다. 엄치원도 멈췄으니. 막동이 말을 이었다. 관아에 가도 소용없다는 것. 저도 알고 있소. 15해 전에 이미 알았소. 관아 앞에서 이틀을 기다리면서 알았소. 상민의 말이 양반 앞에서 얼마나 가벼운지도 알고 있소. 그러니 관아 얘기는 하지 않겠소. 엄치원의 눈이 가늘어졌으니. 그럼 무엇을 원하는 것이냐? 막동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하인들이 긴장했으나 막동의 몸에는 공격의 기색이 없었으니. 다만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이 온몸에서 느껴졌다. 제가 원하는 건 딱 하나요. 말해봐라. 내일 아침 북촌 저작거리에 나오시오. 엄치원이 눈썹을 움직였다. 저작거리. 예. 거기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 막동이 대답했으니 15해 전 그날 북촌 저작거리에서 제 아내가 결박되어 끌려갔소. 그 골목을 지나던 사람들이 다 봤소. 억울하다고 소리치던 그 여인을
눈앞에서 봤소. 그 사람들이 아직 거기 살고 있소. 잠깐의 침묵. 그 사람들 앞에서 대감마님이 직접 고하시오. 그것 하나면 돼요. 엄치원의 얼굴에 비웃음이 올라왔다. 종이 품 판서가 저작거리에서 상민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것이냐. 이놈이 제정신이냐. 이 나라 법도가 그러하더냐.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 판서가 두부장수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 있었더냐. 무릎은 대감마님이 알아서 결정하시오. 막동이 흔들리지 않고 말했으니 다만 내일 아침 저는 저작거리에 있을 것이오. 여느 날처럼 두부 수레를 끌고 대감마님이 오시든 오시지 않든 저는 거기 있을 것이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다. 하인들이 엄치원의 눈치를 봤다. 엄치원이 손을 들었으니 막아서라는 신호였다. 그 순간이었다. 쾅. 안채 쪽에서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났다. 둔탁하고 무거운 소리였다. 이어서 하인의 날카로운 비명이 들렸으니 도련님이 쓰러지셨소. 엄치원의 얼굴이 굳었다. 손을 내린 것인지 잊어버린 것인지 하인들을 향한 신호가 사라졌으니 엄치원이 안채를 향해 달려갔다. 막동은 그 자리에 잠깐 서 있다가 조용히 대문 쪽으로 걸어 나왔다. 골목 어귀에서 포교 김서방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찌 됐나? 막동이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말했다. 내일 아침에 알겠지요. 김서방이 그 뒷모습을 바라봤으니 두부 냄새가 골목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바람도 없는 밤인데 그 냄새가 쉽게 가시지 않았다. 막동은 두려운 것이 아니었으니 두려움보다 더 오래되고 더 깊은 것을 품고 있었기에 두려움이 그 앞에서 스스로 자리를 비켜주는 것이었다. 그것이 15해 동안 이 골목을 떠나지 않은 한 사람의 무게였으니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다. 30년을 같은 골목만 돈 두부장수가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고 이 자리까지 왔으니 억울함을 당한 자는 세월이 지나면 잊힌다 하지만 그것은 억울함을 당하지 않은 자들의 말이로다. 당한 자는 잊지 않고 기다리고 끝내 그 자리로 돌아오는 법이니 안채가 뒤집혔다. 하인들이 우왕좌왕 달려다니고 의원을 부르는 소리가 담장 밖까지 들렸으니 엄치원이 안채로 달려들어갔을 때 아들 기준은 자기 방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넓고 번듯한 방이었다. 촛불이 켜져 있었고 책상 위에는 펼쳐진 책이 있었으니 조금 전까지 거기 앉아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닥에 있었다. 쓰러진 것인지 주저앉은 것인지 알 수 없는 자세로 의식은 있었다. 그러나 몸을 움직이지 못했으니 눈은 떠 있는데 초점이 없었다. 손발이 굳은 것처럼 꼼짝하지 않았다. 하인들이 부축하려 했으나 몸이 무거운 것인지 굳은 것인지 일으켜 세울 수가 없었으니 엄치원이 아들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기준아, 기준아. 기준의 눈이 아버지를 향했다. 그러나 말이 나오지 않았으니 입술이 달싹였다. 소리는 없었다. 눈에만 무언가가 가득 차 있었는데 그것이 두려움인지 눈물인지 엄치원은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다. 의원이 달려왔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기준의 손목을 잡았다. 이마를 짚고 눈을 들여다보고
가슴에 귀를 댔다가 떼었으니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맥이 잡히질 않습니다.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의원이 말을 흐렸다. 다시 맥을 짚어봤다. 다시 고개를 저었으니 이건 의술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 안 온도가 뚝 떨어졌다. 한겨울도 아닌 늦가을이었다. 화로가 있었고 이불이 있었으며 하인들의 몸 온기가 방 안을 채우고 있었는데도 싸늘했으니 손을 뻗으면 공기가 차갑게 잡힐 것 같은 그런 싸늘함이었다. 기준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새어나왔다. 한 번이 아니었다. 계속이었으니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하얗고 가는 입김이 천장을 향해 피어올랐다. 하인들이 이불을 덮었다. 화로를 방 안으로 더 들였다. 그래도 입김은 멈추지 않았으니 차갑고 하얀 입김이 마치 무언가가 그 안에서 천천히 빠져나가는 것처럼 엄치원이 그 입김을 바라봤다. 손이 떨렸으니 수십 년 관직 생활에서 단 한 번도 손이 떨린 적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 아들의 하얀 입김 앞에서 손이 떨리고 있었다. 기준의 입술이 달싹였다.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입 모양이 무언가를 반복하고 있었으니 엄치원이 몸을 낮춰 아들의 얼굴 가까이 갔다. 그 입 모양이 보였다. 억울해, 억울해, 억울해. 엄치원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방 안 하인들을 둘러봤다. 하인들이 고개를 숙였으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 의원도 한쪽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으니 그때였다. 제사방 쪽에서 찬모의 비명이 들렸다. 날카롭고 짧은 비명이었으니 이어서 그릇이 깨지는 소리, 하인이 뛰어가는 발소리가 뒤섞였다. 엄치원이 고개를 돌렸다. 하인 하나가 제사방으로 달려갔다 돌아오더니 얼굴이 백지장이 되어 있었으니 말을 하지 못했다. 입은 열려 있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손가락이 제사방 쪽을 가리키며 떨렸다. 엄치원이 직접 일어났다. 제사방 문을 열었다. 엄치원의 발이 그 자리에 멈췄으니 제사상 위에 올려뒀던 모든 것이 사라져 있었다. 생선도, 나물도, 과일도, 떡도 전부 없었으니 방금 전까지 그 자리에 있었던 것들이, 차려놓는데 하인 여럿이 반나절을 쓴 것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 자리를 가득 채운 것은 두부였으니 크고 작은 두부들이 제사상을 빈틈없이 덮고 있었다. 반듯하고 하얀 두부들이 그릇 위에, 상 위에, 빈 공간마다 가득했으니 방금 만든 것처럼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이 밤에 아무도 만들지 않은 두부가 따뜻하게 김을 내뿜고 있었다. 부엌에 뒀던 막동의 두부는 그대로 있었으니 찬모가 직접 확인했다고 했다. 부엌에 뒀던 그 두부는 손도 대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렇다면 이 두부들은 어디서 온 것인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으니 아무도 만들지 않았고 아무도 가져오지 않았으며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 제사방 문과 창문은 닫혀 있었다. 그런데 두부가 있었으니 따뜻하고 하얗고 김을 내뿜으며 엄치원은 천천히 제사상 앞으로 걸어갔다. 발소리가 없었으니
본인도 모르게 발을 조심스럽게 옮기고 있었다. 가까이 갈수록 두부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얼굴을 감쌌다. 구수하고 따뜻한 냄새.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아궁이에 불을 지피던 그 여인의 냄새였으니 15해 전 새벽 대문 앞에 두부 보따리를 들고 서 있던 여인. 처음엔 그냥 두부장수였다. 그러다 눈에 들어왔고 거절당했으며 그래서 돌려보낼 수 없었다. 그리고 은수저를 시켰으니 돌쇠를 불러 시켰다. 엄치원은 눈을 감았다. 그날 대문 밖에서 들려오던 소리가 귀를 때렸다. 억울하다고 소리치던 목소리가, 끌려가면서도 계속 외치던 그 목소리가. 엄치원은 그날 사랑채 안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문서를 봤으니 들리지 않는 척했다. 곧 멀어졌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으니 15 해가 지났어도 제사상 정중앙 가장 크고 반듯한 두부 위에 무언가가 새겨져 있었다. 엄치원이 몸을 낮춰 들여다봤다. 칼로 그은 것이 아니었으니 불로 지진 것도 아니었다. 마치 손가락으로 꾹 눌러 쓴 것처럼. 그러나 처음부터 거기 있었던 것처럼 두부 위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딱 2글자. 억울. 엄치원의 무릎이 꺾였다. 스스로 꺾은 것인지, 꺾인 것인지 알 수 없었으니 그는 제사상 앞에 주저앉아 그 2글자를 바라봤다. 오래 바라봤다. 하인들은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했으니 제사방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볼 뿐이었다. 그 2글자가 그를 눌렀으니 관아의 문서도, 포교의 말도, 상민의 하소연도 그를 누른 적이 없었다. 수십 년 동안 아무것도 그를 이렇게 누른 적이 없었는데 두부 위에 새겨진 2글자가 무릎 꿇은 채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었다. 엄치원의 눈에서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 흘렀으니 하인들이 그것을 봤다. 그러나 아무도 말하지 않았으니 그날 밤 그 자리에 있었던 하인들은 훗날 죽을 때까지 그 장면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말할 수 없었던 것인지, 말하면 안 된다고 느꼈던 것인지, 그것도 알 수 없는 일이었으니 안채에서 하인이 달려왔다. 대감마님, 도련님 숨이. 엄치원이 벌떡 일어났다. 제사방을 나와 안채로 달려갔으니 기준의 방 문을 열었다. 방 안이 더 싸늘해져 있었다. 화로가 3개나 있는데도 온기가 돌지 않았으니 기준의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이 파랗게 변해가고 있었다. 하얀 입김이 아까보다 더 짙어져 있었으니 두텁고 느리게 마치 마지막 숨처럼 의원이 다시 맥을 짚으며 고개를 저었다. 엄치원이 아들 곁에 무릎을 꿇었으니 사랑채에서도 제사방에서도 꿇지 않던 무릎이 아들 앞에서 꿇렸다. 기준의 손을 2 손으로 감쌌다. 얼음장 같았으니 이 손이 차가워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 권세도 없었고 돈도 없었으며 관직도 소용이 없었으니 기준아, 기준아, 눈 떠라. 기준의 눈이 가늘게 열렸다. 아버지를 봤으니 그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말은 나오지 않았다. 입술만 다시 달싹였으니 억울해, 억울해. 엄치원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방 문 앞에 막동이 서 있었다. 언제 들어왔는지 알 수 없었으니 대문을 나갔던 막동이 거기 서 있었다. 하인들이 어떻게 들어왔느냐고 묻지 않았다. 물을 수 없는 분위기였으니 그냥 거기 있었고 거기 있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밤이었다. 막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 그저 서 있었다. 방 안을 둘러보지도 않았다. 기준을 내려다보지도 않았다. 그냥 문 앞에 서서 엄치원을 바라보고 있었으니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엄치원은 그 눈을 오래 들여다봤다. 분노가 없었으니 저주가 없었다. 복수심도 없었으니 다만 15해를 품고 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무게만이 있었다. 돌처럼 무겁고 물처럼 고요한 그 무게. 엄치원이 먼저 눈을 내리깔았다. 생전 처음으로 긴 침묵이 흘렀으니 기준의 방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숨을 죽이고 있었다. 촛불도 흔들리지 않았고 하인들도 움직이지 않았으며 의원도 뒤로 물러서 있었으니 엄치원이 낮게 물었다. 내가 어찌하면 되겠소? 그 말이 나오는데 수십 년이 걸렸을 것이었으니 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기까지 아마도 평생이 걸렸을 것이었다. 막동이 조용히 대답했다. 내일 아침 북촌 저작거리에 나오십시오. 그 말이 끝나자마자였다. 기준의 몸에서 하얀 입김이 멈췄으니 한 번에 갑자기 아무 예고도 없이 파랗던 입술의 핏기가 천천히 돌아왔다. 얼음장 같던 손이 조금씩 따뜻해졌으니 의원이 놀란 얼굴로 다시 맥을 짚더니 눈을 크게 떴다. 맥이 돌아왔습니다. 방 안 온도가 서서히 올라왔다. 아무도 화로를 건드리지 않았는데 기준이 눈을 떴으니 제대로 초점이 맞는 눈으로 천장을 바라봤다가 아버지를 바라봤다. 그리고 낮고 가늘게 말했다. 아버님, 추웠습니다. 엄치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으니 막동은 이미 방 앞에서 사라지고 없었다. 어느 틈에 나간 것인지 발소리도 없었고 인기척도 없었으니 그냥 사라진 것이었다. 제사방을 가득 채웠던 두부는 아무도 치우지 않았는데 다음 날 아침이 되자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으니 두부가 있던 자리가 따뜻했다고 찬모는 나중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사상 정중앙에 새겨졌던 두 글자도 두부도 그 온기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북촌 저작거리 소문은 새벽부터 퍼져 있었으니 엄판서가 직접 저작거리에 나온다는 것이었다. 이유는 아무도 몰랐으나 사람들은 모여들었으니 북촌에서 엄판서 댁에 치여 살던 장사꾼들이 나왔고 15년 전 그날 순이가 끌려가는 것을 봤던 이들도 나왔으며 그냥 소문을 듣고 나온 사람들도 있었다. 골목이 조용했으니 서로 말을 나누지 않았다. 뭔가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침묵이었으니 무엇을 기다리는지 정확히는 몰라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 그런 침묵이었다. 포교 김서방도 저작거리 한켠에 서 있었다. 그때 막동이 나타났으니 여느 날처럼 두부 수레를 끌고 여느 날처럼 조용히 발걸음도 속도도 표정도 30년 동안 이 골목을 돌던 그 막동이었다.
다만 오늘은 술에 위 두부들이 유독 하얗고 반듯했으니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이른 새벽부터 만든 것이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켰다. 막동이 저작거리 한가운데 섰으니 수레를 세웠다. 그리고 기다렸다. 잠시 후 엄치원이 나타났다. 관복을 입지 않았으니 하인도 데려오지 않았다. 가마도 없었다. 평범한 두루마기 차림으로 혼자였으니 북촌 저작거리를 걸어오는 엄치원을 처음 본 사람들은 저게 정말 엄판서인가 싶었다고 했으니 그 위세를 만들던 것들이 전부 없으니 그냥 나이 든 사내였다. 그러나 걸음걸이만큼은 달랐으니 천천히 그러나 물러서지 않는 발걸음으로 걸어왔다. 엄치원이 막동 앞에 섰다. 두 사람이 마주봤으니 북촌 사람들이 그 장면을 바라봤다. 아무도 말이 없었으니 숨소리조차 들릴 듯한 침묵이었다. 엄치원이 막동의 눈을 봤다. 어젯밤에도 봤던 눈이었으니 분노도 저주도 복수심도 없는 다만 15해를 품고 온 무게만이 있는 눈. 그 눈 앞에서 엄치원은 어젯밤과 같은 것을 느꼈다. 자신이 평생 피해온 것이 그 눈 안에 있었으니 엄치원이 천천히 눈을 내리깔았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으니 조선 최고 권세가 중 하나가 북촌 저작거리 흙바닥에 두부수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마가 땅에 닿았으니 15해 전 내가 죄 없는 사람을 죽였소. 이 자리에서 고하오. 저작거리가 얼어붙었다. 숨소리조차 없었으니 그 말이 골목 안으로 퍼졌다. 담장을 넘었다. 문 뒤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닿았으니 막동은 무릎 꿇은 엄치원을 내려다보지 않았다. 하늘을 봤으니 맑고 차가운 늦가을 하늘이었다. 구름 한 점 없었으니 어딘가에서 실바람이 불어왔고 그 바람에 두부 삶는 냄새가 아주 희미하게 실려왔다. 저작거리 어디에도 두부를 삶는 곳이 없는데 막동의 수레 위 두부는 이미 식어 있는데 그런데 그 냄새가 왔으니 막동은 눈을 감았다. 눈꺼풀 아래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으니 울음이 아니었다. 15해 동안 가슴속에서 돌처럼 굳어있던 것이 비로소 녹아내리는 것이었다. 소리도 없고 형태도 없이 그냥 조용히 녹아내렸으니 막동은 천천히 눈을 떴다. 수레 위 두부를 봤다. 반듯하고 하얗고 따뜻한 오늘 새벽 순이 생각을 하며 만든 두부였으니 새벽에 콩을 갈면서 간수를 치면서 두부를 식히면서 내내 생각했다. 29의 순이를 손이 크고 웃을 때 눈이 먼저 웃던 순이를 억울해요 라고 말하던 순이를 이제 됐어요. 막동은 속으로 말했으니 그리고 소리내어 말했다. 이제 됐소. 수레를 돌렸다. 막동이 걷기 시작했다. 저작거리 사람들이 길을 비켰으니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숙였다. 장사꾼들이 숙였고 포교가 숙였고 평생 이 골목에서 산 사람들이 숙였다. 막동은 앞만 보고 걸었으니 골목 끝에서 걸음이 잠깐 멈췄다. 등 뒤로 저작거리가 있었다. 아직 이마를 땅에 댄 채 있는 엄치원이 있었으니 그리고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한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다. 하나가 울자 둘이 울었고
둘이 울자 골목 전체가 울었으니 막동은 돌아보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아주 조금 들었으니 하늘을 향해 바람이 한 번 불었다. 두부 냄새가 그 바람에 실려왔다가 사라졌으니 막동이 다시 걸었다. 술의 바퀴 소리가 골목 안으로 천천히 들어갔다. 점점 작아졌다. 그러다 어느 순간 완전히 사라졌으니 골목에는 사람들의 울음소리만 한동안 남아 있었다. 포교 김서방은 그날을 평생 잊지 못했다고 훗날 말했다. 두부 한 모가 판서 대감을 무릎 꿇린 날이었소. 근데 말이오. 제사상 두부가 어디서 왔는지, 사라진 두부가 어디로 갔는지, 도련님을 그리 만든 것이 무엇인지, 끝내 아무도 몰랐다는 거요. 다만 그날 북촌 저작거리에 두부 삶는 냄새가 종일 가시지 않았소. 바람도 없는 날인데 참으로 기이한 일이었소.